통제하고 있다. 또한 허세는 동물을 주고 배경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를 실험하는데 이를 통해 선량한 양육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보면서 인류를 부자하기만 이용하는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시사정책을 제시하고 이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둑을 통해 작가는 이미 오늘 답변론만을 내세우는 무능한 연구를 주가 화의 위축에 가득 찬 도덕을 심란하게 지켜고 그렇지. 그래서 이 소설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생이 집에 있을 때, 집에서 뭐만 읽고 책만 읽고 있을 때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출을 통해서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사회 활동. 가출. 집을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우리 거엔 돌아온 장면은 없지만 은행나무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집에서 자기가 이제 책 읽기를 다시. 책을 읽으면 서울을 보내다가 여기서 이제 이완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또 이때는 얘가 집에서 책만 읽고 있어서 이때는 오히려 허생이 비판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생과 허생의 처가 등장하는데 허생과 허생의 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오히려 허생의 처가 작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이때는 허생의 처가 작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작가의 어떤 의도를 허생의 처의 입을 통해서 실용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허생은 그냥 한국 자체에 목적을 두는 거라면 허생의 처는 왜 과거 안 보냐? 뭐 너 이거 할 줄 모르냐? 그럼 차라리 도둑놈 못하냐? 이러면서 되게 실용적인 노선을 밝히고 있죠. 얘가 오히려 실용적이고 허생이 그렇지 못한 이상적인 이런 모양을 보여요. 자, 이런 거야. 그러다가 얘가 이제 허생의 처에 그 도둑질은 못하냐라는 말을 듣고 책을 덮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처음 한 거는 이제 그 변씨에게 가서 돈 만냥을 꾸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만리나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6억설도 있고 10억설도 있는데 얼마든지 간에 아무튼 엄청난 액수다. 큰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거야. 만냥을 요구했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만냥을 이제 빌려가지고 얘가 매점 매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매점 매석. 매점 매석은 어떤 한 품목을 독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두 가지 품목을 독점하거든. 하나는 과일류, 그 다음에 말총이었어요. 이미 진동들이 다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해도 되지. 그래서 과일이라는 건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는 말총은 상투를 트는데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연관을 좀 가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과일이 오늘 내가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을 먹고 있는데 수박값이 갑자기 30만 원이 됐대. 10배로 뛰어가지고 그럼 너 먹을 거니 소리라? 엄마는 수박 못 먹으면 죽을 거예요 막 이럴 거니? 안 먹고 말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 10배가 됐는데도 과일을 사는 거야. 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런 게 어려워지게 제사상에 수박을 올리는 잘 모르겠지만 수박을 안 올려? 그거 없이는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배의 가격을 주고라도 사야만 하는 이런 거지. 말총도 마찬가지로 상투트면 뭐 안 되면 고무줄을 묶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배인데. 근데도 사람들은 귀엽고 그 왜 예법에 맞는 의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총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허례허식이 있었는가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거지 만냥, 딸랑 만냥. 뭐 지금 얘기하면 이거 10억이라고 쳐. 필기를 가면 10억도 있는데 어떤 애들이 선생님이 6억이라고도 하셨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억이라고 쳐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과일을 몽땅 다 살 수 있냐? 10억 갖고? 못하잖아. 10억 갖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만약에 수박값이 10배가 되면 어떡하겠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겠지. 근데 이때는 유통도 안 되고 더군다나 경제 구조도 작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 구조의 취약성, 경제 구조의 취약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얘가 일단 돈을 왕창 법니다. 왕창 벌어. 근데 이 왕창 벌었을 때 그때 즈음에 이제 나라에 누가 많으셨냐면 도둑놈들이 많으셔서 도둑님들이 여기 막 도둑이 들끓는데 그 우리 공문에는 없지만 도둑이 들끓지만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나라가 바보야. 그래서 나라가 이제 도둑을 어떻게 제어를 못하고 있으니까 얘가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도둑놈 토굴에 가. 그래서 가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야. 도둑놈 토굴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왜 도둑이 되었니? 이걸 물었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대? 결국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둑이 됐다는 거야. 너 왜 농사를 안 지니?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죠. 너는 뭘 안 하니? 뭐 할 돈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돈을 이제
돈을 줄 테니까 그럼 이제 지금 가고 여자 한 명하고 소 한 마리씩만 구해와라. 그럼 내가 이제 죽인다. 그러니까부터는 애들 모아. 그래서 도둑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빈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빈섬에 가서 얘가 뭐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 다음에 무역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야. 저희 식사에 없었는데 식사에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10시간밖에 없다니까. 10시간. 재용군 맛있게 드시고 야 애들이 저 음료는 뭐야? 저 혹시 그 에너지 드링크야? 요즘 뭐 찍을 때 이렇게 손으로 꼭 해야 된다며. 지난번에 김영욱 할머니 하시는 게 그거죠. 자, 그래서 경제구조의 취약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가 돈을 모아가지고 도둑들을 싹 쓸어가지고 빈섬으로 간 거야. 그래서 빈섬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상국가를 뭐 실험을 해봤대. 그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는 이제 실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겠다. 나는 집으로 이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섬을 떠나겠대. 그러면 떠나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너희들은 글을 배우는 사람들 다 배타래. 글은 화근이야 이러면서 원래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글은 화근이야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다 바다로 버려. 그래서 나라에도 만냥이면 이렇게 더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큰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바다에다 버리고 자기가 뭐 이제 약간의 돈을 갖고 나와가지고 빈민부제 이런 거 하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한 10만 냥인가를 남겨서 변씨한테 갖다가 갚는 거야. 그래서 변씨한테 딱 들어오는데 애가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니까 변씨가 속으로 저 자식 실패했구만. 표정 봐. 막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애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10만 냥 떡 갚으러 왔어.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띵용 무슨 이렇게 돈을 많아서 대박을 냈는데 넌 당신 표정이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너 같은 장사꾼이 아니다. 돈에 얼굴빛이 달라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참 사람을 뭘로 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딱 줘. 그러니까 10만 냥은 너무 이제 10배는 너무 세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뭐 이러니까 나한테 이런 거 나한테 돈 이런 거 나한테 주지 말라고. 너는 나한테 이제 가끔 끼니나 좀 주고 그다음에 술이나 한 병씩 사갖고 오고 그렇게 우리 살자. 이래.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집에 있어서 맨날 이제 책 읽고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변씨가 가끔씩 이제 뭐 가서 잘 지내시냐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큰 돈을 벌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매점 매석의 비밀을 다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하면은 그 나라 망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하고 지는 다 해놓고 이런 쪽에서 이제 변씨하고 관계성이 형성이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완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재를 찾고 있다. 당신 좀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완대장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권 공문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완대장이 이제 어느 날 왔는데도 이날도 이제 이제 얘가 좀 세잖아. 이완대장이 왔다는데 자기는 변씨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변씨하고만 또 한참 이제 놀아. 얘기하고 술병 내놔라 막 마시면서 저 밖에 이완대장 있는데 그러니까 변씨는 저기 막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이제 그럼 들어오라고. 근데도 이완대장이 와서 우리 본문에 있지만 뭐 어쩌라 저쩌라 앉으세요 뭐 오셨나요 이런 말도 안 해. 내가 역시 남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이완대장에게 시사삼책이라는 세 가지를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인재등록 그거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 니네 이제 권력 가진 애들 기득권 때문에 이게 기득권이 문제인 거야. 기득권 폐지 방안 이런 것도 소개해주고 세 번째는 니들이 북벌을 하겠다며. 자 북벌 또는 이거 부속감정 나라가 세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완 선생님께서는 인재등용하기 위해서 상고 처리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기득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나라 걔네들하고 이렇게 다 결혼시키고 그다음 집 다 뺏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이거 반발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거를 위해서 이제 호복을 입고 변발을 하고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거 다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허생이가 칼을 뽑아서 너는 안 되겠다. 너의 목을 베야겠다. 이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가봤더니 허생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이완의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야. 그래서 원래 제가 만화책을 복사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무슨 만화책 5권짜리 있었거든? 근데 그 참 좋은 게 있었는데 요 허생전에 대해서 허생전 스토리가 만화로 딱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데 1, 2, 3, 4, 5인데 해필이면 그게 4권에 있는데 4권만 없어. 이거 내가 어쨌을까? 아주 안타깝네. 그 학원 저쪽 학원에 있는지 한번 가서 다시 검토해보고 있으면 복사해줄게. 진짜 좋은데.
아쉽지만.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보시면 아니다. 해제부터 다시 읽어볼게. 허생전은 허생이라는 비범한 풍모와 영웅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에요. 비범해요. 이렇게 돈을 단박에 벌다니. 자, 비범한 풍모도 있고 영웅적인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긴다운 면모가 있지. 좀 이제 남과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자, 사회 경제적, 사회적 모순 또는 지배계층의 무능,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거야. 허위라는 건 겉으로는 북벌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방법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잘하고 싶다면서 실질적인 건 하지 않는 이런 게 다 허위의식이 되는 거야. 혹시 나는 허위의식은 아닌가? 진실한 사람인가? 이런 거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풍자한 소설이다. 허생은 매점 매석을 통해 이제 이렇게 물건을 미리 싹쓸이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데 이러한 상행위를 통해 두 가지 보여주는 거야. 취약한 경제 구조, 만냥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또 하나는 해필이면 그게 왜 과일과 말총이냐 이거지. 허례허식에 치우쳐 있는 양반들을 풍자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교과서에 없는 부분인데 군도라는 건 무리의 도적을 말하는 거야. 무리 군자의 도적을 말하죠. 그래서 무리의 도적들은 무려 1000명이나 이끌고 빈성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를 통해 선량한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민생 도둑이야.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을 한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용후생의 실천을 합니다. 이용후생이라는 건 실학사상의 기초로 하고 있는 용어고 물질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물질적 풍요. 사람들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 자, 그리고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시사 3책, 아까 여기 써 있는 세 가지를 제시하지만 이완은 그걸 다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작가는 의미 없는 북벌론만 내세우는 무능한 양반, 허위의식에 가득 찬 조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허생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효종 때거든요. 효종의 위가 누구냐? 효종 위의 왕이 누구야? 인조야, 인조. 그 다음 그 위는 누구야? 광인후야, 광인후. 이 광해군이잖아. 광해군 하면 우리가 딱 아는 게 네 글자밖에 없잖아. 그렇지, 중립외교. 이 외교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중립외교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중립을 말하는 거야? 명청이지. 명나라와 청나라인데 명나라가 먼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청나라거든. 그러니까 명나라는 어느 족속이 세운 나라냐면 한족이 세운 나라야. 한족. 중국은 거의 대부분이 한족이 주류야. 주류파가 한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거야. 만주족은 그렇게 일부밖에 안 돼요. 그 무수히 많은 다민족 중에 우리도 있잖아. 조선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었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백두산 전기바다 그 백두산에 가면 만주족의 그게 백두산이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왔다 갔다 하죠. 원래 20년 전 얘기, 20년도 더 된 얘기긴 한데 거기서 거기 올라가는데 그 있는 한 사람이 만주족 의상을 입고 있다. 청나라 의상. 그게 이제 백두산은 만주의 뭐 발원지 뭐 이런 곳이래요. 하여튼 근데 이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굉장히 작은 소수민족이었는데 어찌 기회를 얻어가지고 얘네들이 명나라를 밀어내면서 권력을 잡은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즈음에 이제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밀리니까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 우리가 니네 임진왜란한테 보내줬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요청한 거야. 그럼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런 의리 없는 것들 이럴 거니까 보내게 되는데 판세를 읽어보니 명나라한테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 일은 아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참나라로 기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광해군 씨가 뭐 했다는 거야? 지영아? 광해군 씨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냈는데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죽거나 말거나 가서 대충 싸워. 대충 싸워. 그걸 막 행복해. 이러면서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립외교를 했지. 그때 뭐 다른 이유는 많았지만 왜 권력자들이 이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이 광해군이 뭐 너무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나 봐. 안 되겠다. 얘를 몰아내야겠는데 빌미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성우를 어쨌네, 뭐 동생을 어쨌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리가 없다는 거. 어떻게 명나라와의 의리를 뒤집고 청나라한테 그렇게 중립외교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얘네는 친명을 외치면서 얘가 이제 인종안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된 그게 친명이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친명을 했겠지. 그랬더니 청나라가 저것들 좀 봐라 친명을 하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병정을 하는 병정을 하는 그치? 병정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개박살 났는지 알지? 남산에서 우리 인조 씨가 뭐하지? 이렇게 머리 딱 하면서 막 이렇게 절하는 거 있었잖아. 그게 이때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효종. 얘가 왜 효종이게? 아빠의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목표가 국벌이야. 내가 기필코 저 청나라 것들을 다 박살내고 명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여기 아빠의 원수를 갚겠다. 우리 아빠가 그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후대에서 이분은 한 게 하나도 없어. 한 거라고 뒤져보니까 국벌한 거밖에 없네. 그래, 너는 효종이라고 하자. 이래서 효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분위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됐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던 거죠. 우리 이 박지원 씨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말로는 국벌이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거는 그냥 말로만 맨날 국벌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소설을 써서 비판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역시 비판력이 별로 없었나 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났으니까.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야. 전체 줄거리는 뭐 이제 여기서 정리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시면 한문 소설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한글로 써있다고 해서 설마 이게 한문일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한문 소설이고, 그다음에 풍자 소설은 맞고요. 그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효종 때입니다. 효종이. 자, 그리고 주제, 지배계층의 이제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그 다음에 지배층의 각성 촉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박지원은 이렇게 지배계층을 비판했다면 얘는 신분제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신분제도 없애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아니면 아니다라는 말은 하신 적은 없는데 신분제도를 없애자라는 말도 안 해. 그리고 얘는 뭐 하는 거야?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거고 사대부가 사대부로서의 역할을 해라라는 거지. 사대부 없애? 이거 아니야. 이거 요거 속지 말아야 돼. 이따가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보시면 거기 게시문과도 연결해 봤을 때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러니까 안 속도록 조심해. 그래서 신분제도 타파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양반들을 비판한 거는 맞지만 신분제도를 없애자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그래. 뭐 나를 뭐 장사꾼으로 아느냐 이런 얘기하잖아. 장사꾼 굉장히 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선비인데 어떻게 장사꾼 취급을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했을 때 신분제도 타파는 아니에요. 이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나머지 특징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학, 독학 그렇고요. 강대를 비판했고, 그다음 허생이는 영웅적이고, 그다음 3번 미완의 결말 구조인 거죠. 요거 뒷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할게요. 이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 차이가 좀 있죠. 미완으로 끝나니까.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다 해피엔딩이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4번 요거 쓸게. 4번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여기 이제 실존 인물이 나온다는 거야. 이완 선생님, 이완 씨가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자, 그다음 여기 묵적골이라는 대라든가 뭐 운종가 또 안성 뭐 이런 거 실제 있잖아. 안성 증부 우리가 안성이라고 그러잖아. 실제 지명. 이런 거 쓰는 거야. 자, 이런 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 다 알지. 어떤 효과가 있어? 이런 거 실제 인물, 실제 지명을 쓰면 무슨 효과? 그렇지. 사실성 또 그지 다 맞아. 그거 근데 또 써도 사실성 업그레이드, 현실성 이렇게 되고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필기를 보니까 그 선생님이 한자 성어를 엄청나게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러셔? 아니면 한 선생님만 그러시는 거야? 다 그러셔? 그래서 한자 성어 하나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수업 시간마다 한자 성어를 계속, 아니 수업 시간도 아니고 오늘 하는데 계속 문장이 있고 이건 회고팔이야, 뭐 이건 호구지책 막 이렇게 쓰면 시간만 중간에 끊을 것 같아서 그건 싹 뺐다가 우리가 마지막 복습할 때 문장하고 그 부분하고 한자 성어 줘가지고 암기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한자 성어를 내가 칠판에 오늘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건 나올 것 같긴 해. 분위기상 막 이렇게 그 체력이 필기해 보니까 앞에도 한자 성어, 그 사자 성어, 근데 중간에 또 사자 성어가 이렇게 강조했더라고. 그리고 문장마다 거의 다 사자 성어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얘는 하나쯤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막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습서가 없는 사람이 많아?
파일 너 패드는 있어? 오늘 지금 빨리 전수하자 우리. 자, 내가 이거 너의 전수. 단톡방에 그냥 올려 자습서를. 자, 자습서를 지금 단톡방에 올릴 테니 다운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끝나는 건데 올해 이교재 쓰면 안 쓰는데 뭐 그렇지 않냐? 뭐 지학사에서 우리한테 막 파일을 마구 유포했다고 뭐라 안 하겠지. 이제 자기네도 거기 있을 거야. 새로운 교재 만들면. 근데 물 마셔도 돼요. 왜 빵을 먹고 근데 저거 합니다. 어? 목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10분 내에 시작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워낙 상황이 미흡하여. 자, 그렇게 된 거야. 그다음 발단부터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가출하게 되고, 그다음 전개에서 허생이 변씨에게 빌린 돈으로 장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큰 이익을 얻은 다음에 빈성, 군도, 도적배를 데리고 가서 이상국을 건설하고 섬에서 돌아와서는 변씨와 교분을 맺었다. 자, 그다음 위기 부분에서 이완, 시사삼식하는 부분이고, 허생이 명분만을 중시하고 허례없이 얽매여 있는 이완을 마구 꾸짖은 뒤, 그 다음에 마지막 허생이 종적을 그쳤다. 뭐 이런 겁니다. 다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허생은 묵적골인데 이 묵적골 밑에 보시면 당시 몰락한 남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남인은 양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묵적골이라는 것만 봐도 아, 얘가 양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남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걸 통해서 아,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는 건 약간 몰락하긴 했지만 얘는 양반이다. 자,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이 있는 이제 지리적 위치를 막 설명합니다. 남산 밑이고 우물이 있고 은행나무가 있는 거기 살인문이 있고요. 근데 두억한 초가는 초가집을 말하는데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다. 밑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허생의 일가가 삶이 어려워요. 자, 그러나 허생은 뭐만 좋아해? 공부만 좋아해요. 환장하죠, 부인이. 돈은 안 벌어오고 매일 책만 읽고 차라리 누워서 잠만 자고 있으면 욕이나 해줄 수가 있거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우아하게 책을 봐. 그럼 처음에는 저렇게 책을 읽으니 저 자식이 뭔가 되겠지. 기다리고 그러길 7년. 계속 책만 봐. 7년이 지났는데 7년이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다니겠다. 근데 애가 계속 책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바느질해서 간신히 먹고 아니 그리고 밥을 먹지 말든가 지가 돈을 안 벌면. 근데 부인이 바느질 해갖고 간신히 좀 돈 벌어서 밥을 끓여주면 또 먹어요. 먹고 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기를 이제 7년째 하던 날 어느 날 이제 부인이 너무너무 열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아, 부인이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은 과거였구나. 우리도 어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왜 공부하니? 그랬더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대학은 왜 가니? 취직하려고 이러더라고. 딱 그거지.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는 이유가 그거였겠지. 자, 근데 허생이 웃으며 웃어. 자, 나는 아직 독서에 익숙하지 못하겠소. 그럼 장인같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이라는 건 뭘 만드는 거. 산농공상에서 공예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뭔가 만드는 그런 일 못하시나요? 자,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장사, 드디어 그럼 상인 노릇도 못하니까 산농공상의 맨 아래 거예요. 자, 이것도 못합니까? 그래서 미천이 없다. 자, 아내가 듣고 있다가 환장을 했어요. 왈칵 성을 내며. 처음부터 화를 낸 건 아니었는데 여기서 성을 내면서 한낱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할 수밖에 못 배웠단 말이요. 자,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하죠.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여기다 도둑질이 동그라미. 너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도둑질도 못하냐? 이런 거지. 자, 그 말에 허생이 아깝다. 계획은 10년이. 아니 그럼 부인한테 말하던가. 10년이다 계획을. 10년 되면 뭐 보여줄게. 10년 참어. 이렇게 얘기해 주던가. 말도 안 하고 이제 7년인가 하고는 문을 휙 나가버립니다. 이때 문을 나갔다는 거 밑에 좀 보실 게 있죠? 새로운 사건의 전개 예고. 그 밑줄 한번 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생과 허생의 처를 비교하시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허생의 처가 작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허생이 비판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전부 허생이 비판을 하지. 근데 여기서는 허생이 비판의 대상이고 허생의 처가 오히려 비판의 주체이면서 작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허생이 집에 처음에 가출하기 전과 후가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핵심 쑥쑥을 보시면 쏙쏙이네. 허생과 처의 갈등에서 허생은
요 가출하기 전까지의 허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그 다음 비실용적이고 오히려 체면과 명분 아 못한다 그거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반면에 처가 실용적이고 실리를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작가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건 여기선 아니다. 그걸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교과서 날개 지문은 별다른 건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알만한 사람 없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한테 물었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일치불일치 하나씩 낼 거 아니야. 일치불일치 나올 때 이런 거는 이제 꼭 확인하시면서 문제 푸세요. 알만한 사람이 없었고 운종가는 종로를 말해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 있다 그래서 운종가라고 불렀어요. 자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에 그러니까 동네 이제 그 성 안에 아무나 붙잡고 누가 부자냐 이랬어. 그때 변씨라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누구네 대감이다 뭐 누구다라고 안 하고 변씨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얘가 조선 후기에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밑줄 쳐줄게요. 신흥 부유층일 것이다. 얘가 중상학파잖아.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국학파고 중상학파여서 상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씨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자 변씨의 집에 찾아가고요. 가서 읍을 한 다음에 딱 얘기하죠.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여자 밑줄이야. 뭘 해보고 싶다. 나 꿈이 있어. 자 그런데 돈이 집이 가난해. 그러니까 얼마? 만냥을 꿔달라. 자 그래서 변씨 놀랍게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줍니다. 현금으로 딱 챙겨줬나 봐. 그러니까 허생은 애가 좀 싸가지가 없죠. 그럼 적어도 아무리 자기가 놀라운 인간이어도 아유 감사합니다. 난 하고 가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인이라고 써있는데 이때 이인은 다를 이자거든.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나 같으면 꿀어도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만냥을 주시면 담보도 없이 감사하다고. 아니 담보를 잡았어도 감사하다고 그러지. 근데 얘는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 거야. 이인이야. 자 변씨 집에 자제와 손님들이 허생을 보니 딱 모였다. 허생의 외모는 거지였다. 자 외모 묘사되는 부분 가로로 묶을게요. 심띠부터 콧물을 흘렀다. 여기까지가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자 허생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 집애들은 나가기 전에 말하진 않고 나가고 나니까 모두들 자 밑줄 쳐주세요. 어리둥절해서 이 상황이 너무 어리둥절한 거야. 저 거지 같은 인간에게 만냥이라는 거금을 또 물어도 안 보고 이런 거지. 그래서 어리둥절해서 아나? 우리가 모르지만 원래 아는 사이인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모른대. 자 그러니까 그럼 평생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큰 돈을 주냐? 그래서 이제 의아해하죠. 자 변씨가 말하는 부분 조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연주가 읽어볼까요? 이건 너희들이 그건 너희들이 알 것 같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물리러 오는 사람은 원래 자기 뜻을 유난히 선명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을 얼굴에 나타나고 말에 주원주원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 쟤는 혀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보며 얼굴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네. 나도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예, 뭔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일은 아마도 저 사람의 스타일을 봐서는 작은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과연 그걸 성공하는지 그를 시험해 보려고 돈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 기억 밑에 그런 데 있잖아. 걔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돈을 빌리러 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고 우리 허생이는 그 뒤의 모습이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선지를 구성하면서 얘를 섞으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외우라는 건 당연히 아닌데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하면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뜻을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고 비굴한 빛을 갖고 중언부언은 꼭 기억하시고 부분에 있는 거니까 중언부언은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거. 자 이런 게 마련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허생은 형색은 허술했어요. 근데 말이 간단하고 오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재물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안부지족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어. 자 그래서 얘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닐 거야. 자 그러니까 뭔가 큰일일 것 같아서 나도 그를 시험하려고 해보는 것이다. 자 줄 건데 뭘 묻냐. 그래서 이름도 안 물어봤다. 얘도 비범하죠. 비범하지. 그래서 쌍방간의 비범이야. 변씨도 비범, 허생도 비범 그런 거지.
자, 여기까지 무난합니다. 별다를 거 없고요. 통과합니다. 자, 그다음. 자, 만냥을 입수했어요. 다시 자기 집에 들리지도 않아요. 부인한테 난 한 10량, 10량이나 한 100량 정도 띄워주고 그거 배워갔으니까 내가 갖다 큰일을 하고 올 테니 그동안 요거 좀 요거하고 좀 안전하게 써라 이러고 주고 가는 게 없네. 좀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만냥을 갖고 집에도 들리지 않고 슉 가버렸어. 소문으로 들리기 얼마나 열통 터졌을까. 야, 다 대개 남편이 뒤 장사해갖고 뜬물을 벌어졌는데 들었어? 요즘 뭐 어떻게 괜찮아? 아니 집에 들리지도 않는데요. 뭐 한 푼도 안 주고 왔는데요. 이럴 때 부인 속이 막 끓었겠다, 그치? 네, 진짜. 자, 이거 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집안에 등한시해도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큰일을 하는데, 자, 근데 돈도 안 갖다 줘. 밖에서 큰일을 하느라고 좋은 일 한대. 어떻게 그러면 그렇잖아. 아, 웃겨 왜? 아, 이거 허생 비판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전부 허생이 비판하는 거지. 허생 비판 대상이 아닌데. 하여튼 만냥을 입수해가지고 다시 자기 집에 들리지도 않고, 아, 나 이번에 제가 걸려. 집에 들리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이 소설이 나름 약간의 개연성은 있는 게 안성이 어떤 곳이냐면 경기도 충청도 사람이 만나는 곳이야. 이게 장사가 잘 될 곳인 거지. 그지 고은아, 장사 딱 잘 될 곳이야. 거기다 부연 설명해. 삼남의 길목이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만나는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유통의 유충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쿠팡. 뭐 이런 의미. 아니면 달소? 이런 거 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과일을 싹 긁어낸 거지. 대추, 줄줄줄 등속은 과일 이름이 아니고 앞에 말한 것들을 합쳐서 이런 것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을 주고 2배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2배 사준대? 그러면 막 없는 것도 끌어다 다 팔았을 거 아니야, 허생한테. 자,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제사를 못 지낼 형편이 된 거죠. 제사는 근데 꼭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10배로 했는데도 사람들이 사가는 거죠. 이게 참 허례허식인 거지. 아니,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림을 그래서 붙이든가. 근데 제사를 10배 가격 주고도 꼭 사야 되는 거야. 왜? 제사니까. 그래서 이제 허생이 돈을 많이 벌죠. 자, 이때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허생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 왜 내쉬었는가? 허생의 문장 말로 나옵니다. 만냥의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자, 밑줄,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다. 자, 이게 뭐야? 경제 구조를 알만하다. 얼마나 경제 구조가 조그마면 만냥으로 되냐 이거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호미 포목 따위를 사가지고 이번에 제주도로 갔고요. 말총을 삽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 몇 년 지나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거야. 자,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진짜 망건값이 또 10배가 된 거죠. 이렇게 계획대로 돈만 번다면 해볼만 한데. 자, 그래서 이제 매점 매색으로 이렇게 두 개 한 거고, 요 사건, 요걸 통해서는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과 경제구조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읽을까? 누가 읽을까? 서연이가 읽어보자. 중략 부분 줄거리. 이어서는 도전의 선물을 찾아가 도전팀을 설득한 뒤 이들이 미리 모아둔 인성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생각한다. 그곳에서 농사와 무역을 통해 돈을 축적한 허생은 자신의 이성적 건설의 시험을 마친 뒤 섬에서 나와 나라 안의 빈민에 구제한다. 한편 변시로부터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완대장이 허생에게 찾아와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네, 도적속을 찾아가서 어찌하다가 도적이 되었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걔네들 모두 가서 빈성으로 갑니다. 자, 농사 지었고요. 무역도 해요. 뭐 장기도라는 곳에 가고 무역해서 큰 돈을 번대요, 진짜. 이 매점 매석해갖고 번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대요. 그래서 이제 허생은 자신의 이상국 건설의 시험을 마친 뒤 섬에서 나와 나라 안에 빈민을 구제합니다. 자, 한편 이제 변씨로부터 허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완대장, 드디어 이완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이 대장이 이제 원래 바깥에 계속 서 있었다니까? 그냥 이완이 왔다는데도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밖에 계속 세워도 우리 변씨가 막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좀 왔는데 좀 들어오라고 좀 하지 또. 근데 허생한테 또 얘기하면 또 얘가 별나니까 또 말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기어이 이제 들어온 거. 그래서 이완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근데 들어왔는데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역시 이인 아닙니까?
남다르죠. 이완대장은 뭐 장군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최소 장관 아니에요, 장관? 이게 장관이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뭐 일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는 일어나지도 않아. 역시 남달라. 자 그리고 이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 하죠. 이대장이 지금 앉으라는 거에 서 있을까 앉아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한다는 뜻을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허생이 말을 다 끊습니다. 손을 저으며 밤이 짧은데 너는 말이 너무 길다 뭐 이런 얘기야. 그 밑에 보면 탁상공론 이게 이제 그 공리공론이라고 해서 이제 빈말만 계속 말만 많이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미가 있대요. 자 너는 지금 벼슬이 뭐냐? 대장로. 그럼 너는 신임을 받겠구나. 자 그럼 내가 하나 알려줄게. 와룡 선생 다 알다시피 제갈공명이고요. 유비가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잖아. 삼국지에 나와. 그래서 이를 청구하겠다.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사람을 청구할 거야. 자 그럼 네가 임금님께 알려서 너는 신임받는 신하니까 상부 초려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초가집같이 누추한 곳에 3번씩 찾아가서 저와 함께 일을 해주시지요. 저와 함께 일을 해주시지요.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야.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난 임금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니 와룡 선생 같은 감사가 있다. 3번 처리하시겠습니까? 4번 처리도 하고 5번 처리도 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다 합니다. 난 그럴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얘들 참 안 되겠어. 그래서 인재 등용하겠더니 얘가 고민하더니 우리 효종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임금한테 그걸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초가집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힘을 보태 주시죠. 이 말 하라고 해도 안 하실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2번째 방안은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 진짜 안타깝죠. 자, 그래서 애들이 이걸 왜 못해? 못할 일이야 이게? 10번도 하지 않을까? 10번? 제가 확실하기만 하면 나도 이거 내가 확실해? 진짜 와룡 선생이야? 제가 동명급이야? 이거 물어보겠지. 그래서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 못 갈 게 뭐야. 근데 얘네는 뭐가? 비판받아 싸지. 인재들은 이게 이때 문제가 좀 있었나 봐. 뭐지? 유재론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허균이 쓴 것 중에. 허균의 이게 유재론이라는 글이 있고 가재울 친구들은 봤을걸? 가재울 중학교 출신들.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쓴 박지원이 쓴 것 중에 호질이라는 박지원의 것 중에 호질은 안 써도 있다. 유재론만 보면 된다. 그 허균의 유재론이라는 거 있어. 이때는 보면 인재를 이때는 물론 적서차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인재를 버리고 있다는 뜻이야. 이때 유자가 버릴 유자거든. 인재를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대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유재론이라고 해서 허균이 쓴 것 중에 보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금해서 인재가 많지도 않은데 너는 이래서 안 된다. 너는 저래서 안 된다. 이런 되겠느냐. 인재가 있으면 다 써야지. 인재를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도 이거죠. 와룡 선생님으로 계신데 상부처럼 못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재 등용과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대책 볼게요. 2번째는 자, 나는 원래 2번째 모르는데 그러는데 결국 또 얘기를 해줘. 자, 우리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이제 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는 근데 청나라한테 밀려서 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명을 많이 했대요, 조선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엔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명나라와 진짜 의리를 지킨다고 얘들 잘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그들도 도와주고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권력가진 애들을 뭐 우리나라 맨날 그 권력가진 집단이 문제잖아. 기득권 애들을 좀 약간 철폐하자. 그 우리 고려시대 때 광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왜 과거 제도를 한 거야? 기득권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자. 그래서 시험 못 보면 넌 다 잘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을 이제 힘을 빼기 위한 것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운영을 해가려면 기존에 힘 있는 애들을 힘을 빼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그 문제니까 기득권 세력들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 이렇게 많이 와 있으니까 걔네들하고 종실의 딸들을 결혼시켜라. 종실의 딸들을 결혼시켜라. 그리고 훈척 번귀 얘네들이 기득권이에요. 얘네들의 집을 뺏어서 그들에게 줘라. 이거 완전 일석이조야. 이거 일석이조다. 이거 왜 일석이조냐면 한자성어 안 쓰려고 그래. 왜 일석이조냐? 하나는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 의리. 명나라에게 우리나라 그래도 믿거니 하고 와 있는데
걔네들이 막 어디 정착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근데 걔네들을 하고 이 종실의 딸들하고 결혼시켜주면 애들이 잘 정착할 것이고, 야 역시 조선은 의리가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리도 지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뭐의 기득권을 애들이 힘을 뺄 수도 있고. 왜 빼냐면 이게 주렁주렁 많아야 되는데 명나라에서 망명에 온 애는 한쪽이 힘이 없잖아. 둘이 결혼해서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 양쪽이 다 있어야 진짜 센 가족이 탄생하는 거잖아. 근데 한쪽이 명나라 남자야. 이쪽 힘이 없잖아. 그럼 점점 기득권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이해해 주시고요. A 집안이 힘이 세요. B 집안이 힘이 세요. 얘네들이 정력 결혼을 합니다. 엄청 거대 힘이 탄생하는 거예요. 거대 힘. 근데 이 집에 딸을 데려오긴 하는데 얘는 명나라 아이야. 혼자 와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애였거든. 힘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거대 힘으로 발전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득권을 철폐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써라. 그거 알려준 거지. 이게 진짜 일석이조네. 머리가 좋아. 의리도 지키고 그 다음에 기득권들 힘도 빼고 이 방법을 알려줬어. 그랬는데 또 우리 이대장 씨는 머리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어렵습니다. 이거 뭐 지도 또 기득권일 수도 있어. 그럼 나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기득권들 반발이 예상되니까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투쟁의식 없는 투쟁의식. 야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야 진짜 제일 쉬운 거 알려줄게. 이건 꼭 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여기서부터는 잘 읽으셔야 돼요. 글이 깁니다. 자, 물은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대의라는 건 큰 뜻이잖아요. 북벌론이죠. 네가 청나라를 지금 얘기했다는데, 청나라가 그 아편전쟁 때문에 그랬지. 전 세계 짱이었어. 인진. 지금 미국 같은 애들이 지금 미국 많이 깜짝이야. 근데 이때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가 왜 무역을 안 했는지 알지? 유럽에서 오는 거 다 수답지 않아. 우리 거 니들은 우리 거에 환장을 하지만 우리는 니들 거 다 별로야. 그래서 무역 안 한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무역에 이제 적자가 누적되고 그러니까 그 유럽 애들이 참 치사하게 이상한 걸 팔아서 청나라가 이렇게 맛이 가게 되지만 그렇게 센 나라였거든. 그 나라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지금. 이걸 청나라를 조선이 임진왜란때 망하고 병자호란에 개망하고 이래놓고 바로 효종 때 북벌에서 그 큰 청나라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자, 그걸 대의라고 한 거야.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천하의 호벌들과 접촉해야 된다. 천하의 호벌들, 뭐 중국의 한족, 뭐 또는 반성 세력 밑에 써 있네요. 이런 호벌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청나라로 가서 그 안에도 반성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명나라는 한족,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 그러니까 한족 애들, 이런 애들과 결탁해야 된다. 자,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1차적으로 뭘 보내야 된다? 적자를 보내라. 스파이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우리 국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만주 정부, 청나라를 말하죠.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하지가 않아. 중국은 뭐야? 한족이지, 한족. 대부분이 한족이니까. 걔들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그러니까 큰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치? 큰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주족은 소수민족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천하의 주인이 됐어? 연우야, 천하의 주인이 되었어. 천하의 주인이 됐는데 나머지 대부분 한족인데 한족 애들하고 안 친하잖아. 왼수잖아 지금. 그러니 이 나라에서 일할 인재들이 얘들도 부족하다. 이게 상황이라는 거야. 자,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병자호란 때 이렇게 동생의 나라가 되어 저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가장 믿는다?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이게 국제 상황인 거야. 청나라 애들이 그래도 우리를 좀 믿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래요? 너희들 이런 요청을 좀 해보래. 이거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이런 요청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당나라나 원나라 때처럼 우리의 자제들이 유학도 가고 벼슬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청나라에게 애들 사방에서 졸음의 물결이 이런 악마 같은 졸음. 주변에 아이들이 조는지 한번 확인해봐. 옆에 아이가 혹시 졸고 있는지 이렇게 찔러보고 재웅이가 혹시 조는지 뒤도 돌아보고 옆에 아이가 조는지 이렇게 신경을 옆에 써. 우리 모두 졸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자, 그래서 자, 어디까지 했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야. 당나라 때 우리 최치원이도 빈공과이고 시험 보고 그랬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당나라나 원나라 때처럼 우리의 자제, 조선의 자제들이 유학을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그다음 또 하나 요청하는 건 뭐냐면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며 근데 우리가 이제 국제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줄 거다. 두 가지 요청해 달래요. 벼슬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상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이렇게 하면 저들도 이때 저들은 누군가? 저들은 누군가요? 청나라 사람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 하려고 한다고 보고 승낙할 거다. 이 스파이의 전략인 거 모르고 승낙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승낙을 받은 다음에 나라에서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이거 뭔지 알죠? 변발. 이렇게 우리 뭐지? 이 뚜껑 덮인 거 이렇게 따서 뭐 하는 거 있잖아. 황비용이라고 예전에 유명한 애 있었는데 그런 애처럼 하는 거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괴놈의 옷을 입혀라. 자, 그렇게 입혀가지고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의시하고 서민들은 강남 갔던 제비 그 강남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뭐 하라는 거야? 저 나라, 청나라를 연팡하라는 거죠. 정팡해라. 자, 그러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 아까 얘기했던 명나라의 이제 호걸이라든가 이제 한족의 호걸이라든가 또는 이제 반청 세력 이런 애들과 결탁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 결탁하면 뭐 할 수 있다? 천하를 뒤집을 수 있다. 드디어 우리의 꿈 북벌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병자호란의 국치 이것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좋은 전략이지. 좋은 전략. 구체적이지 않아? 굉장히 구체적이야. 이게 요청하고 그 다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뒤집자. 자,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이제 뒤집었어요. 명나라가 다시 힘을 얻게 됐어. 자, 그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인재가 모자르면 천하의 재물을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도 우리가 천거해주고 추천해주고 하면 잘 되면 대구, 중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의 뭐가 된다? 백구지국은 될 것이다. 백구지국이라는 건 거의 뭐 제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의 지위를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세 가지 대략을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끝이야 끝. 얘들 힘내. 마지막. 자, 근데 이 대장은 또 힘이 없어요. 나 같으면 진짜 좋은 방법인데? 이러면서 물어봐요.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이때 예법에 밑줄 쳐줘야 되고 자,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변발하고 호복할 수 없다. 호복이 괴놈의 옷을 말하는 거지. 할 수 없다.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자, 허생이 이제 꾸짖습니다. 소위 사대부라는 것이 뭐냐? 자, 그러면서 우리 공자님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니? 도덕 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공자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니? 이거 배우지 않았니? 동이? 동쪽에 오랑캐? 안 배웠어? 윤리식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우리 오랑캐라고 했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니 중국이 중화 사상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 오랑캐지. 동쪽 오랑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거다. 야, 니들끼리 중요시하는 그 이제 중화 사상을 중심으로 보면 오랑캐 땅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무슨 사대부라고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다. 이런 거죠. 자, 우리들 의상을 보자. 이때 의복. 우리가 입는 옷. 우리 도포자락이잖아. 하얀 도포. 자, 이거는 모아갖고 상의. 이때 상의는 이게 상복을 말하는 거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상복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은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말총으로 이렇게 말총으로 만든 가시로 막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뭐다? 남쪽 오랑캐의 습속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상인의 옷이고 우리가 말하는 예법이라는 변발 죽어도 못한다는 우리는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다. 대체 우리가 무슨 예법이 있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거 가로로 묶어. 번호기부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까지 가로로 묶어주세요. 눈에 잘 띄게. 자, 예시를 가져오는 거야. 예를 들죠. 자, 과거에 있었던 사례.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뭐를 했다? 머리를 아끼지 않았다. 자, 무령왕은 또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괴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들은 이랬다 이거지. 근데 니들은 아니 그까짓 걸 못하냐. 자, 더군다나 대명 그 큰 나라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 북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 이걸 아끼냐.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매자락이 되게 넓잖아요.
그거 입고 되겠느냐? 국벌하기 때문에. 자, 그걸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 네 말이 다 모순이다. 국벌하겠다면서 그게 말이 돼? 그지 연우야. 국벌하겠다면서. 또 아까 날씨가 좋아서 졸음이 온다고 그랬잖아. 여기 날씨가 좋은 게 보여? 왜 졸리고? 내 날씨가 제일 긍정적인 말인 게 날씨가 따뜻하다. 덥다고 표현하지 않았어 우리 연우. 따뜻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해서 요즘 날씨가 좋아? 그랬더니 날씨가 따뜻하고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잠이 많이 오네. 그래서 연우 이제 깨. 우리가 또 공부할 것도 아닌데 집에 가서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선생님들한테도 강조드렸지만 너희들이 뭐 국어 문학만 언매만 5주 안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혹시 두 과목은 그런 거 아니잖아. 10과목 다 5주 안에 해결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 국어만 내가 뭐 막 불러서 보충을 많이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동시에 너희들이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뺏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깨워서 빨리 공부해야 돼. 졸 때가 아닌데. 조는 애는 이렇게 확실히 조는 애 2명, 그 다음에 이제 졸음이 살살 오고 있는 애들 좀 있고. 깨봐. 너는 저기 서술래? 스탠드 깨봐. 자, 여기 부분이 끝났어요. 거의. 자, 그래서 여기 번호기부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번호기는 원수를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호기나 무령함은 허생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인물들인 거야. 플러스 인물이야. 그지 가은? 플러스 인물. 플러스 인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걸 아낀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3가지 얘기했는데 너는 이제 하나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칼을 목을 베야겠다. 이랬죠. 자, 그래서 위협하자 뒷문으로 도망갔죠. 마지막 결말입니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주어가 없긴 한데 이완대장이 갔다는 건지 변씨가 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대요. 이게 미완의 결말 구조고 거기 밑에 2개 정리되어 있잖아. 이런 결말을 통해서 암시와 여운을 남겨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요거 하나라. 자, 그 다음에 설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남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자, 그 다음 3번째 하나 더 쓰면 3번째 쓰면 어디다 쓸까? 3번째를 쓰려고 하는데 이쪽 끝에 쓰면 저쪽 실기가 안 될 것 같고 중간에 좀 지워서 3번째는 이거지. 이 허생의 지금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뜻이야. 허생의 주장이 여기다 2개 밑에다가 써주세요.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말해서 어려운 것이었음을 암시 이완이니까 요거까지 그럴 수 있지. 너무 진보적이었나? 자,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작품 한눈에 잠깐 볼까요? 그 미완의 결말이죠. 어쩌면 이랬을지 작가가 끝이 어떻게 될지 도대체 모르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미완. 독자의 상상력도 자극해주고 이런 것도 회피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미완. 열린 결말 우리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열린 결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작품의 한눈에 보기 보시면 허생전의 시대적 배경이 있고요. 여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17세기 후반에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자, 신문제가 공유되긴 했지만 우리 허생이 이걸 이게 막 주장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신흥상인 계급들 변씨 같은 경우라든가 매점매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고 실사고시는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사고시라는 말은 사실을 바탕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시가 옳을 시자거든. 옳음을, 진리를 구하는 거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실학사상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용후생이라는 말은 이게 삶을 두텁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실학과 관련된 말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허생과 허생의 처 이완이 등장하는데 이제 허생이 여기는 이제 뒷부분에 허생만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글만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런 면모도 있었다. 그래서 허생이 약간 이중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여기 있는 게 허생의 성격이 지금 양면성. 허생이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면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거야. 독서에만 열중할 뿐 생계를 거들떠도 안 보고 아내의 도움으로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아내한테 막 혼나고 이런 허생이었다면 뒤에서는 비판의 주체가 되면서 역할이 달라지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허생의 처가 작가를 대변하는 거고 그 가출 이후부터는 허생이 작가를 대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비판 의식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인물의 가치관 같은 것도 별다를 건 없어요.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시죠. 학교 질문 지금 어디까지 갔어? 허생은 끝난 거 여기까지 했어? 저쪽 선생님 중요한 과목 했어? B 선생님? B는 지금 안 나왔어? B 중요한 과목? 우리가 빨리 하게 이번 달 안에 교과서를 끝내야 돼. 그래야 9월 3일 날 나오는 학평을 할 거 아니야. 학평 들어간다는 거잖아. 시험법이가 9월 3일 날에 알게 돼. 무슨 작품인지 그날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자,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수야 모의고사 열심히 봐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문학은 열심히 봐야 돼. 왜?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는 거야. 꼼꼼하게. 알겠지 문학? 꼼꼼하게. 안경을 벗은 고은이와 쓴 고은이가 다르구나. 오, 다르다. 난 가끔 얘가 실무생인가 이랬다 좀 전에 진짜. 자, 그래서 2번.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들 사이에 나타난 갈등 양상은 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졸릴 수도 있으니까 졸리는 애들을 중심으로 읽혀봅시다. 자, 허생과 허생처의 간의 갈등. 연우. 허생과 허생처의 갈등. 읽어주세요. 아직 다운 못 받았어? 그럼 아까 뭐 했어? 네, 뭐지? 다른 거. 그래. 그러면은 가은이가 읽어주자, 가은이. 은소는 좀 이따 시키고. 허생과 허생의 처간의 갈등. 가족의 생계보다는 현대적 사실을 위해 그들에게 먼저 보장하는 허생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 허생의 차이, 상관의 생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명분과 어떤 실리 뭐 이런 것들의 차이다. 여기서도 그래요. 자, 그다음 허생과 이완대장 간의 갈등. 그럼 은수. 당황스럽다. 이해성 법에 의해서는 시리를 주차하는 학생과 농구를 빠져 선생님 기한을 담을 때 그렇지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세요. 자, 요런 제시문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요 제시문을 한번 보시면 2번 봐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사회 질서는 크게 변하였다. 백성들의 삶이 더욱 궁핍해지는 가운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고 이로 인해 신분 질서가 동요했다. 자, 하지만 일부 지배층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신분 질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자, 그러나 조선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은 이론과 형식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학문을 경시한 나머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거잖아. 그럼 이런 제시문을 주고 윗글에 대한 의미를 너희들한테 이제 선지에서 분석해 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면 이제 본문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면 신분제도 신분 질서에 대한 이런 뭐 이렇게 신분 질서 뭐랄까 파괴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허생의 의도가 엿보인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아니다. 근데 제시문에서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 제시문의 기초에서 선지를 풀다가 작품과 인치부리치를 틀릴 수 있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잘 보시면 되고 예시답안에서도 역시 신분질서 폐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소설 하나가 나오는데 허생의 처입니다. 과연 이 소설이 전개될 때 허생의 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를 이금희 씨가 빙의를 해가지고
섞어요, 섞어. 자, 3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안 나간대? 그럼 빼. 어제 했는데. 진짜 안 나가는 거지? 자, 이제, 그럼 이 비교도 안 하고? 괜찮은가? 나는, 아니, 어제는 안 했다. 아니, 근데, 이 성우 이거 얘기할 만한데, 아쉽네. 언니가 이거 했어요. 해줬잖아. 선생님은 선생님 다 읽고 읽었었어. 너 몇 반이야? 10번. 근데 둘 다 문학생 말이야. 같은 선생님인데? 아니, 아, 다른 선생님이야? 아, 누가 더 세? 제 생각에 알았어요, 더 알았어요, 쌤. 그럼 자, 이쪽 또 혹시 이거 한다 안 한다? 자,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거 봐. 자, 그러면 한 5분이면 끝나는데 5분 투자 못할 거 있나? 자, 본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난 한 두 군데만 설명하면 되니까. 자, 조용, 읽어, 빨리. 이따 물어볼 거야. 선생님 저의 내용을 말해보아. 주방마다 물을 가져오면 다 하는 거. 있을 줄 알아. 다 읽으셨나요? 공감되지? 강한 공감되지? 이게 허생의 처해. 유나는 공감되니? 공감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였어. 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허생, 뭐 나머지 맥락도 비슷하고 허생이 이제 밖에서는 굉장한 인재라고 하고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집에 아까 그랬잖아. 만냥을 꺼서도 그냥 집에 들리지도 않고 샥 하고 안성을 가버렸잖아. 그리고도 빈섬하고 빈민은 구제하는데 자기 아내 그리고 그 뒷부분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뭐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얘기는 할머니가 얘기해주거든. 은행 나고 있는 전씨가 이제 쫓아오다가 저기 누구네 집이냐 이러니까 아 거기 뭐 이제 그러면서 거기 그 부인이 혼자서 맨날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제사 지냈다 뭐 이런 얘기는 해. 근데 그 뒤에 뭐 부인이 어쩌고 하는 건 전혀 안 나와. 그리고 나중에 변씨 갈 때마다 부인이 한 번도 오지 않아. 그런 거 보면 약간 박지원이 소설을 좀 이게 치밀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만약에 허생의 아내라면 어땠을까?
남편이 밖에서는 빈민구제를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하는지 몰라도 집에서는 전혀 집안일을 돌보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이렇게 뭐 순환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 안 해요. 저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남편은 뛰어나다 인재라고 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죽는지 뭘 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분단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분단. 그 두 번째 분단에서 얘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머니는 죽고 서모는 살아남았다 이래. 이때 자기 친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서모는 아버지의 첩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인데 그 당시 일부 다천일제니까 부인이 있는데도 또 첩을 들였겠지. 근데 엄마는 정절을 지키다가 죽었어. 그리고 서모는 살아남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땠는가 보자. 난 판단할 수 없겠다. 누가 더 훌륭한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어머니는 죽어 잠시 세간의 칭송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엄마는 이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로 확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려다 이러고 칭송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서모는 우리의 이제 첩이었던 서모께서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살아남았어. 어떻게 정절을 지키지 않고 또는 남편이 죽었으면 따라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살아남아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았다는 거야. 오늘이 맞냐 이거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청안에서 윤복이 뒤를 돌봐주고 계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를 보면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 법도처럼 가르치지만 그게 과연 진짜 옳은 거냐 라는 것을 오늘 제기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떡을 치고 있으니까 어디 가냐? 뭐 잠깐 앉아봐라. 뭐 우리 나 집 또 나간다? 뭐 이러지. 그럼 난 여기 뜻이 없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허생의 아내보다 좀 세게 말해. 이번에 도둑질해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혼하자 이러는 거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절연합시다. 끝내자 우리 인연을. 자 그러니까 이때 남편이 뭐라 그러는 거야? 난 널 사랑한다. 너와 헤어질 수 없다. 이게 아니야. 뭐냐면 그건 예법에 어긋난데. 그래서 이거 못하겠대. 자기는 집을 나가는 거. 말도 안 되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4대 부의 아녀자가 이런 말도 안 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인륜을 저버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막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아내가 인륜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었을 거예요. 좋아하시네. 예의 웃기고 있네. 막 이런 말도 있었을 거야. 근데 가로 이건 안 썼네요. 인륜 예의 남친 그게 무엇이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는지. 게다가 뭐 친구가 오면 술상도 받을때 뭐 이러면서 이제 한 거야. 그랬더니 기껏 와서 이제 또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밑에 기다리는 게 우리네 부녀자들의 미덕이다. 자 그러니까 미덕이요. 난 꼬박 5년을 당신을 기다렸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했다. 당신이 어떤 큰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만물을 이롭게 한다고 해도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데 당신은 세상에 있는 소위가 없고 당신을 따르는 한 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는 거죠. 소위는 이유, 까닭 이런 뜻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남이 허생의 처라는 거고 작품은 좀 분량이 있어요. 근데 액자 소설인데 우리 거로는 액자 소설을 확인할 수는 없고 이런 작품입니다. 또 기억하실 것은 특징 1번. 허생의 처를 중심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보니까 허생의 아내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좀 잘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1번에서는 허생의 처와 이제 허생전의 그 처와 허생의 처에서의 처를 보면 허생의 처에서 나오는 애가 좀 더 강하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이 허생의 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 첫 번째 거에 허생의 행동 뒤에 밑줄 쳐주시면 아내의 일방적 희생이 있었다. 원래 영웅 뒤에는 아내의 희생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성미학만 비판의 대상이 아닌 거야. 남성 중심의 사고 이것도 비판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성의 희생에 초점을 맞췄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 인식을 환기는 바꿔주려는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별건 없어요.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래서
허생전과는 다른 시각, 즉 허생의 처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거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교재 이제 대비 교재가 나갈 건데 이번에도 숙제 검사를 좀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간 교재로 나갈 거고요. 그때 허생전은 우리 교과서 본문만 나가지 않고 다른 지문들도 다 문제로 나갈 거거든. 그 이유는 허생전은 충분히 우리가 읽지 않는 그 빈성과 그 부분들이 뭐 보기라든가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소설을 다 읽는 것보다는 조금 섞어서 같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험 범위를 교과서에 국한하지 않고 그 중간에 중략 줄거리 중략이 있었던 부분들도 문제화가 돼 있는 걸 드릴 테니까 그때 잘 읽고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범위 아니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 범위 아니면 찍찍 또 XX 긋고 막 안 풀리려고 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집어넣는 거니까 X 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범위 아닌데요? 그럼 안 되고 다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4쪽입니다. 234쪽. 갔다 와. 234쪽. 다 알겠지만 지금부터 전공해야 돼. 시험 보기 한 2, 2주에는 체력 안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빡뽕. 지금부터 빡뽕의 시간이 필요해. 야, 다운이 안 돼? 카스퍼 프로젝트 파일을 다 써. 보내는데 제 카스에서 이제 너무 파일이 차서 안 보내서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아이패드로 좀 그래서 얘도 아이패드 아니야? 얘 아이패드 다 찍었어? 아이패드끼리는 또 끼리끼리 뭐 하는 게 있잖아. 아니 나는 이게 제일 부럽더라. 아이패드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막 쳐.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띄워서 딴 데로 옮길 수 있던데? PDF 파일에서? 몰라? 나는 안 돼. 나도 그래서 여기 점점점 같은 게 있길래 이렇게 끌어다 한번 해서 그래요? 난 절대 안 되던데? 그거 아이패드만 되는 것이야? 그거 너무 부럽더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여기 갤럭시도 혹시 되니? 굿노트에서만 그럼 갤럭시를 굿노트로 열는데? 아니 갤럭시도 굿노트가 요즘 있기는 해. 그래서 이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자, 아직 우리 민준이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234쪽인가 그렇고요. 기면 과목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잘하겠지만 10과목이라는 건 있지 마. 영어 다 잘해야지 뭐 국어 문학만 1등급 나오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렇지 않아? 그치 지우야? 네? 문학만 1등급 뭐 언매와 정교 1등급 무슨 의미가 있어? 정교 1등하고 다른 거 하나를 등급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요번 주부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5주밖에 진짜 안 남았어. 자 이제 민준이가 왔으니까 김영수 안 보는 설화예요. 설화의 종류 3개 다 아는 거지만 누나가 말해보자. 설화의 종류 3개. 그렇지. 설화의 종류 3개. 신화, 전설, 민담이고 얘는 뒤에 보시면 뭐 간장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호언사가 있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설의 부류로 넣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 전설, 민담이 있고 그 중에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전설로 볼 수 있는 그런 설화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고 하고요. 제목의 뜻이 이거래요. 김연이 호랑이를 감동시켰다. 어떻게? 신기하고. 자, 김연이 호랑이를 감동시켰다라는 의미고 삼국유사에 있답니다. 자, 김연의 정성스러운 탑돌이가 있었던 거죠. 이제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 그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부처님께. 자, 그 탑돌이에 감복한 호랑이 처녀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오빠들의 죄를 씻어 형제들을 살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죠. 낭군 김연을 출세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이렇게 큰 일을 2가지 할 수 있다. 5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 이런 내용으로 불교적 번선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제 선을 권한다는 뜻인데 결국은 이제 좋은 신앙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김연과 호랑이의 사랑, 신이한 사랑. 호랑이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신기한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 속으로는 자 밑줄 쳐야 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한 김연의 영혼. 우리가 간절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잖아.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도 하늘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편 당시 호랑이로 인해 피해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한 설화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고, 자, 이 작품은 호랑이 처녀의 발언으로 호원사가 지어졌다는 점에서 사원 연기 설화라고 볼 수도 있고, 호랑이가 처녀로 변하니까 변신형 설화라고 볼 수도 있대요. 자, 호랑이 처녀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희생정신을 발휘하기 때문에 교훈적 의도가 있고, 자, 그 다음 건 좀 볼게. 서사 구조 면에서 초기 소설적 모습을 보여준대. 약간 인과성이 있어요. 뭔가 좀 그럴듯해. 설화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데 논리로 접근하면 정말 화가 나잖아. 근데 얘는 나는 논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초기 소설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설화와 서사문학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누가 제일 재밌게 읽어줄까? 재용이가 읽어보자. 김현이. 옛날 얘기하듯이 김현이. 흑면사에서 삭도를 하다가 호랑이 처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 처녀를 따라간 김연은 그를 해치려 하는 새 오빠에게 하늘이 벌을 내리려 하자 호랑이 처녀는 형제들을 대신해 벌을 받겠다고 한다. 호랑이 처녀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김연의 언덕에 보답을 하고자 하고 김연의 만류에 5가지 이유로 그를 선택한 후 그의 죽음을 막는다. 김연은 호랑이를 잡은 공으로 출세하게 되고 호랑이 처녀의 부탁대로 호환사를 세워 호랑이 처녀의 원복을 외고 연애에 보낸다.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사원 연기소라 변신형소라 보시면 되고, 불교 전기적은 뭔지 알지? 기이한 것을 전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그런 걸 말합니다. 비현실적인 거, 환상적이에요. 호랑이 처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교훈적이고, 자, 그다음 제재 보시면 되고, 신라 원성왕 때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자기생적인 숭고한 사랑이 나와 있는데 특징 1, 2, 3 다 보시면 돼요. 동물 변신 모티브 있고, 그래서 신기하고 환상적이고. 근데 설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밑줄 인과 법칙. 그래서 마치 소설같이 비스무리해요. 자, 호원사에 걸린 내용이 나와 있는 뭐 이런 거다. 자, 발단, 전개, 나름 5단 소설의 5단 구성을 갖고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신라 풍속에 매년 2월 보름 초여드렛 날이면 며칠이야? 8일이 한 달에 3번 나오잖아. 8일, 18일, 28일. 초여드렛이라는 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8일부터 여기서부터 15일까지. 초파일이라고 우리하잖아. 부처님 오신 날을. 그게 왜 그런 거야? 4월 8일이었어. 그래서 첫 번째 오는 8일이다 이런 뜻이래.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초여드렛 날부터 보름까지는 서울의 남녀들이 다 모여서 흑륜사가 약간 이제 어머니들 이제 내년 되면 이렇게 절에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을 통해 보니까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기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 왜 있잖아. 이게 뭔가 잘 되는 애들 있어. 시험 잘 보는 애들. 그런 애들 보니까 약간 부모님들이 막 저기 어디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다. 한 군데 딱 찍어갖고 거기만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왕산 쪽에도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에 공부와 관련한 부처님이 계신 데가 있대. 그래서 거기를 매일 1,000원씩 많이 낼 수 없잖아. 매일 갈 때마다 1,000원씩 이제 하면서 이제 시주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내가 보면 기도하셨다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입시의 결과가 좋긴 하더라. 근데 그거는 종교는 무관하다. 모든 기도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닌가. 이제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기 강화도에도 되게 유명한 게 있다고 그러고 이게 4개인가 있어. 그걸 다 찍는 엄마들도 있어.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유명한 절을 다 찍어. 그리고 그거 다 찍고 막.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들께 여쭤봤더니 나만 그냥 있기도 민망하고 애한테 엄마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애한테 무언을 엄마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기도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탑을 막 돌았대. 흑륜사 전탑을 막
막 도는 복회가 있었다. 복회라는 건 소원을 비는 그런 이제 모임, 어떤 뭐 그걸 뭐라 그럴까 그런 때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런 복회를 삼아서 요 이제 15일까지는 탑을 도는 행사들이 있었대요. 자, 원성왕대 난군인 김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귀공자들을 난군이라고 한다니까 난군께서 김현 난군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얘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지 정말 진심으로 탑을 계속 돌아. 근데 갑자기 한 처녀가 아직도 있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탑을 던지 다 떠나고 한 처녀와 김현만 있는 거야. 한 처녀가 연구를 하면서 계속 따라 돌아. 근데 거기서 기도에 전념한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도록 감정이 통하고 눈길을 주고받습니다. 아니 근데 눈길 좀 주고받았다고 탑돌이를 끝내자마자 으슥한 곳으로 가고 바로 정을 통합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색비장 정도 그러잖아. 애들이 눈만 마주치면 감을 넘어. 무슨 옛날 조선시대가 무슨 뭐 이게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 좀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 왜 한 거야? 맨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정을 통했다고 합니다. 정을 통했다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처녀가 돌아가려고 이제 정을 다 통했나 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처녀가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김현이 안돼 나도 가 이러면서 따라가. 또 김현이 왜 이러는 거야 이 남자는. 그래서 처녀가 사양하고 거절하면서 오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막 굳이 억지로 따라갑니다. 가다가 서산 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에 들어갔어요. 늙은 할미가 따르릉 나타나더니 그녀에게 묻기를 함께 온 쟤는 누구냐 하니까 처녀가 그 사정을 불러다 같이 이게 방망이를 갖고 올 텐데 처녀가 그 사정 말하니까 늙은 할미가 비록 좋은 일이지만 이런다? 뭐가 좋다는 거야. 자 근데 없는 것만 못하다. 얘가 여기 오면 안 된다. 자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 어디 숨겨라. 그리고 너의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그러니까 죽이겠지. 호랑이니까 잡아먹겠지. 그럴까봐 두렵다라고 숨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겠죠. 세 마리의 범이 순우리말로 호랑이잖아.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왔어. 집안에 빌린 데만 아니 요기하기 좋겠구나. 으르렁 이랬어. 늙은 할미 으르렁. 자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습니다. 아주 활짝 뛰면서 너희들의 포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 미친 소리. 이러면서 이거 하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느낌이 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 이건 물론 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때 하늘의 의미 이런 거 시험 낼 수 있지 않냐? 공문에 이제 하늘을 주고 이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걸 도비에서 선지에서 골라라. 하늘이 그냥 아름다운 가을의 하늘일 수도 있잖아. 하늘은 맑고 구름은 두둥실 뭐 이런 하늘일 수도 있고 요런 하늘은 다른 거잖아. 이건 뭐야? 절대자로서의 하늘. 그러니까 뭐 선악을 구별하고 징벌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이잖아.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의 하늘.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늘의 의미가 이렇게 내가 그 제시물까지 찾아야 되는데 그 비문학 제시문 중에 하늘에 대한 걸 비문학으로 다룬 제시물이 있었거든. 근데 몇 년 전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찾아가지고 걔랑 견주어서 한번 볼 건데 하늘이라는 게 이 자연적인 하늘이 있고 이런 신적인 존재의 하늘이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 내실 만도하다. 안 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때 하늘의 의미는 자연의 하늘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늘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치고. 근데 너무 많이 해쳤다. 마땅히 너희들 중에 한 놈을 죽여야겠다. 뭐 이랬어. 그러니까 세 짐승이 모두 근심합니다. 그때 처녀가 오빠, 제가 대신 받을게요. 멀리 피해 주시면 한다면 괜히 냄새 난다고 뭐 비린내 난다고 뭐 한자 그런 것만 안 하시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근데 호랑이도 비정하죠. 모두 기뻐하며 오케이 그래 너가 죽어 이러면서 가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호랑이 이제 여기 처녀와의 성격도 대조되지만 김현과도 대조돼요. 김현은 안 됩니다. 이러는데 얘네들은 좋다. 이러면서 아주 비정하게. 에휴 진짜.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호랑이들 머리 떠났어. 자, 그러자 처녀가 이제 김현한테 왔어요. 나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제 호랑이라는 거 알려주고 싶지 않았나 봐. 자,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보셨을 거 아닌가. 감히 내 마음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남궁과는 비록 유가 다르다. 나는 동물, 너는 사람. 자, 그런데 하루 저녁에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을을 맺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맺었고요. 새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셨다.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희생정신인 건 다 아시겠죠? 집안의 모든 재앙을 제가 한 몸으로. 자, 근데 내가 어차피 나는 집안의 재앙을 받기로 했어. 난 죽을 거야. 자, 근데 남의 손에 죽느니 남군의 칼날에서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남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갖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내용은 뭐야? 모르는 사람한테 죽는 것보다 당신에게 죽는 것이, 그래서 내가 또 죽음으로 당신에게도 은덕을 갚을 수 있으니 이게 어떻게 같겠느냐, 같지 않다,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제가 내일 시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못할 거다. 자, 그래서 왕이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거고, 당신 겁내지 마시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숙소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제가 이제 희생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벼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랬는데 우리 기면은 호랑이들만 달라요. 호랑이는 어땠어? 모두 기뻐하려 시키는 대로 했잖아. 멀리 떠나갔어. 근데 기면은 아니야. 약간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도 진짜 고급져. 서화치고는 수준이 있다니까. 왜 기면이 나를 캐릭터, 여기서 기면도 고맙소 이러지 않고 여기 나는 이게 진짜 약간 소설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기면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인륜의 도리는 아니다. 난 몰랐어. 네 호랑이인지 이런 건가? 인륜의 도리는 아니지만 다른 이와 사귀는 것은 되게 정상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미 조용히 우리는 만났고, 자, 이것도 우린 천행이라고 생각한다. 뭔 말인지. 아무튼 우리의 인연은 소중하다. 자, 어찌 참아 나의 배필인 당신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얻을 수 있겠냐. 내가 아무리 벼슬을 얻고자 탑도리를 열심히 했지만 아니 당신을 희생시켜서 벼슬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괜찮지? 그날 아니 물론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쥐가 또 찾아가요. 대왕을 찾아가서 제가 잡겠습니다. 쥐가 다 말한다. 그러고서 이제 여자가 이제 숲에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또 나와서 쉽게 잡았습니다, 또 막 이런다.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말을 해주는 거는 기면이 좀 아주 좀 별로는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무리 유가 다르지만 너는 호랑이고 나는 사람이고 이렇게 유는 달라도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벼슬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죠. 처녀가 감동했죠. 기면이 호랑이를 감동시켰잖아. 감동해. 처녀가 말하기를 남군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자, 5가지 넘버를 번호 매길게. 1번 1000명이다. 하늘의 뜻이다. 언제부터 소원이었는지 모르지만 2번째 저의 소원이고, 3번째는 남군에게 경사다. 내가 죽으면 너는 벼슬할 거니까. 자, 4번째는 우리 일족, 우리 호랑이 가지고 내 복이다. 왜냐면 나 하나 죽고 우리 형제들 다 사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사람들 막 해칠 수 있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 아니야. 이제 호랑이가 없으니 맘 편히 다닐 수 있겠네 이러면서 나라 사람들이 기쁩니다. 이렇게 5가지. 별로 차이가 안 느껴져서 이 5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개 돼. 이유를 이렇게 또박또박 되는 거야. 되게 논리적이잖아. 인과법칙이 통한다니까. 이렇게 5가지 이로움이 있다. 나 하나 죽어서 5가지가 이롭다. 이게 내가 안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거는 이제 좋은 결과가 생기도록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죽고 나면 이제 불경도 해주고 절도 지어주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남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울면서 헤어졌대요. 자, 다음날 이제 하루가 지금 다음날이 됐어. 다음날. 자, 다음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원성왕이 이 소식 듣자 모든 건 계획대로 됩니다. 벼슬 이급주했다. 자, 기면이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갑니다. 이에 먼저 요거는 좀 잘 한번 볼게. 자, 벼슬을 언제 주는지 봐봐. 호랑이를 잡은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먼저 벼슬을 받은 거, 호랑이 잡기 전에. 또 우리가 또 일치불일치에 예민하잖아. 자, 그래서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기면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갔어요. 자기가 칼을 지니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면이 칼은 기면이 들고 가는 거야.
자,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숲속에 들어가자 범이 다시 처녀로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범으로 이렇게 있다가 처녀로 변해서 반갑게 웃으면서 간밤의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었던 일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의 간장 바르고 그 절에 나갈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증거와 관련이 있고요. 자, 그러더니 여기도 조금 소설이 좀 이 설화가 좀 디테일해. 그럼 김연이 눈물을 흘리며 푹 찔러서 죽일다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좀 꼼꼼하지 않니? 김연이 찾던 칼을 처녀가 뽑아서 스스로 목을 찌르는 거야. 우리 김연의 캐릭터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해주죠. 그래서 김연이 어쩔 수 없구려 콱 이거는 좀 아니잖아. 근데 얘네 어버버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차마 배피를 받아서 벼슬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있을 때 얘 처녀가 딱 뽑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지. 고귀한 희생이 되는 거야. 그럼 괜찮다니까 서로가 수준이 있어. 자, 김연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그래서 이 범을 쉽게 잡았다. 자, 그 사정은 또 누설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한테 말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과 이런 거 알려주죠. 그랬더니 상처가 다 나았고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흑룡사의 절에 있는 그 간장과 나갈 소리를 들으면 치료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대요. 그래서 전설적 요소가 좀 드러나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연은 등용된 다음에 선촌으로 가서 절을 세우고 호환사를 약속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짓고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해 줍니다. 영복을 빌어주고 제목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죠. 자, 김연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이제는 써도 되겠지 않고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 기이함을 깊이 감동하여 기록에 남겼대요. 그래서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사람들이 처음에 그때서야 알게 됐고 저 자식이 직접 작업이 아니었어 이런 거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눈올림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걸려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7번. 7번을 풀어주시고요. 노노림이 이로 인하여 그 이름 노노림이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에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걸 봤거든요. 별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노노림에 대한 얘기는 별 정보도 없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노노림 2번이 있잖아? 그래서 2번을 읽어봤죠. 라고 얘기 없어요. 그냥 동기가 써있다만 있어서 노노림 자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틈틈이 찾아는 볼게요. 혹시 알까? 책 이름이래?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 제목? 네, 노노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지었어요. 그럼 김영 가모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 책을 지었는데 그 안에 김영 가모가 있었나? 이게 자체를 기억하고 기변 스타 자체는 노노인이라는 그 인터넷 검색하니까 뭔가 있는 거지. 네. 내가 꼼꼼히 읽어볼게. 꼼꼼히 읽어는 볼게. 근데 하나도 뭐 근데 이게 시험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이거 작년에 김영남은 안 봤고요. 그 전년도에는 내가 안 해서 모르겠고 그 전년도에는 했어. 그래서 김영남은 내가 한 2번 정도밖에 시험 안 본 거 같거든. 내가 본 건 아니고 영재고에서 이게 3번째 시험 보는 거 같아요. 기출 문제도 많지는 않은데 일단 10번 풀었을 거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냐? 소물 다음에 성황이야? 시가? 시가다 시가. 시가 그리고 숙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탑돌이 할 때는 호랑이가 처녀로 있었겠죠? 처녀로 있다가 여기 갔을 때는 호랑이 형제들과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형제들과 있을 때는 호랑이였겠지. 이거 알 수는 없는 것 같아. 형제와 함께 있을 때는 위드 호랑이 형제들과 있을 때 호랑이 모습이었을 것 같고, 그러나 나중에 그 다시 김연을 만나고 있을 때는 다시 처녀의 모습으로 갔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김연의 옷과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근데 호랑이 처녀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 느낌적 뭐 말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 요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근데 시가에서 얘가 사람들을 해칠 때는 호랑이 모습이었겠지? 자, 그리고 숲속에서는 다시 처녀로 돌아왔다가 칼에 찔리고 나서 호랑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변신의 모습이 나와. 근데 이때 이제 어느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지고 또 살짝 우리들 속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인지는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얘는 확실하지 않고 그냥 추정이야. 본문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호랑이 형제들과 있을 때 호랑이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몇 번이요? 7번의 답은 몇 번이요? 몇 번이야? 5번? 5번이야.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치. 그리고 신화도 아니고, 그렇죠? 신성성, 신화다 X 쳐주시면 되지요. 나머지 것들 다 기억해 주시면 돼서 2번, 3번, 4번 선지 다 좋은 것 같아. 2번에 선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있다는 거. 그래서 소설적 구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구성 단계도 5단계로 보이잖아. 자, 그다음 호환사 증거물 때문에 전설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보시고, 맨 마지막에 요거죠. 이 창작 동기가 밝혀져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품 보기는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작품 한눈에 거기에 너무 끼셔서 등장인물의 성격 부분 있잖아. 이들의 행동과 성격을 연결해서 같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작품 한눈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등장인물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 김연의 이런 행동은 이런 성격, 호랑이 처녀의 이런 건 이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 연결을 같이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이제 학습활동이야. 끝이 보이잖아? 이제 집에 갈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자, 1번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인데 이거 시간의 흐름에다 밑줄 쳐주세요. 시간의 흐름. 얘 구성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야. 우리가 잘 아는 평면적 구성, 수행적 구성 이런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전개되는 거고 우리가 다 읽었던 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김영과 호랑이 처녀의 성격 보시면 나름 애가 나는 대피를 팔아서 벼슬할 생각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5가지 근거를 갖고 희생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 김연의 성격을 보시면 호랑이 처녀와 비정상적 만남을 오히려 천행으로 여기고 호랑이 처녀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속적 성공을 거절하는 모습에서 밑줄 쳐줘. 주체적이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자 나의 그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쓰지 않겠다 이런 게 보여진다는 뜻이지. 자, 호랑이 처녀는 뭐 이타적 희생적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3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3번. 이 작품에 관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여 호랑이 처녀가 선행을 베푼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여기가 중요하거든. 자, 여기는 우리 승아가 읽어줘. 이 일의 처음과 끝을. 이 일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호랑이 처녀는 저를 믿은 우연의 마음을 의지했고 현재 육체적 악을 준비하려고 하자 이를 자신감을 감당하기로 했으며 신령한 처방을 정하여 사람을 구하고 저를 세우고 불계를 가르치겠다. 그것은 다만 짐승의 본성이 어지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부처님이 참으로 가능하는 방법이 여러분을 이었으므로 조연이 탑돌이의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본래 이로움으로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호랑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자 이거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얘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부터 보시면 돼. 짐승의 본성이 어지러워서 호랑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호랑이의 어진 본성 때문이다 뭐 이러면 안 되고 대개 부처님이 사물에 감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호랑이를 쓰신 거다. 부처님이 감동하신 거고
부처님이 복을 내리는 데 있어서 호랑이를 사용하신 거다. 자, 김현이 탑돌이의 정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얘가 최선을 다한 거야. 자, 그래서 감동하여 몰래 이로움을 보답하고자 누구를 이용한 거다? 호랑이 처녀를 등장시킨 거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이는 복받을만 했다. 왜? 정성을 다해 탑을 돌았으니까. 남들 다 갈 때도 남들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 그래서 예시당한도 보시면 이 작품의 제목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가 주어진 자료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자, 맨 세 번째 줄, 호랑이 처녀의 희생과 선행은 김현의 탑돌이가 부처를 감동시킨 것에 보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감동하셨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통해서 그 김현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삼국유사 있듯이 불교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삼국유사를 누가 썼어? 누가 편집했어? 일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포교에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맥락을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충자료도 잠깐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러니까 김현강의 내용을 보면 호랑이가 희생하여 김현을 감동시킨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김현강호는 제목 그대로 읽으면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정성스럽게 탑돌이를 하며 벼슬어기로 고대하는 김현을 보고 감동을 한 부처가 호랑이 처녀를 보내 그의 꿈을 실현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맥락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는 이생유장전이 나오는 거죠. 자, 이생유장전은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 뭐하고 뭐? 숫자 3개, 숫자 2개, 하나인가? 3이 2번, 3, 3 알고 있지? 얘만 꼭 알고 있으면 돼. 3, 4.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살던 이생이라는 젊은이가 글 공부하다가 최랑을 알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만남. 1번 만남. 1번 만남. 알고 있지? 1번 만남? 글 공부하다가 학원 가다가, 이거 학원 이거 안 됩니다. 학원에서 연애하고 그러면 절대 학원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절대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젊은 이생이가 글 공부하다가 양반집 처녀 최랑을 알게 됩니다. 자, 둘은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건전하게 썼지만 얘는 단 탔습니다. 단 타고 맨날 밤마다 여자 방에 들어가서 뭐 한 거야? 시만 지었겠지. 시만 짓고 뭐 이러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자 이제 어느 날 아빠한테 발을 밟히다. 아빠한테 딱 알지? 이 자식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빠가 너 안 되겠다. 그럼 멀리 보내버렸잖아. 알고 있지? 멀리 기숙학원을 보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 최랑이가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아파. 그러니까 최랑의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별을 하게 되는 거지. 이생의 부모의 반대로 시련을 겪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랑이가 아파하니까 엄마가 너 왜 아프냐? 이러다가 모든 걸 알게 되죠. 엄마가 양반가의 딸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물에 빠져 죽어라. 이러지 않고 이제는 굉장히 진보적이야. 그래서 최 씨의 부모들이 이생의 집을 찾아가서 결혼을 시키자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 제신도 읽었지. 이생의 집이 얼마나 우리 아들은 원래 똑똑하네. 우리 애는 이렇게 될 아이였네. 뭐 그러더니 뭐 결혼시키냐 우리 집에 돈이 없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신에서 우리가 예식장도 다 잡고 혼수도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막 이러는 바람에 그러면 말지 못해. 이러고 결혼시키잖아. 자, 그래서 이생은 결국은 이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애가 똑똑했나 봐. 그래서 이생이 과거에 급제합니다. 여기까지 해피하지. 자, 그런데 또 맨날 나오는 홍건적. 얘네들 왜 붉은 수건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홍건적이 나타나서 결국 또 헤어지게 되는 거지. 세 번째 헤어짐, 두 번째 헤어짐. 자, 여기 보세요. 양가 부모는 물론 최랑도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 이생만 살아요. 자, 어느 날 시리에 빠진 이생이 이렇게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데 최랑이 환생하여 나타납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귀신인 거 아는데 저게 나를 해치러 온 건가? 아니면 뭐지? 이런 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지.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반가워서 물어봤대요. 최남이 이생의 손잡고 한바탕 울면서 사정 얘기했대요. 저는 본인이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겁나 잘 받았거든요. 자수랑 바느질만 힘썼고요. 시서와 예법만 배웠어요.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규중의 법도 이것만 알고 지냈다. 근데 언젠가 남분께서 붉은 살구꽃에 피어있는 담 안에 엿보시지 않았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다.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서후 평생의 가야를 맺었고 휘장 속에서
아유 정년 100이 아주 그냥 정이 넘쳤대요. 장차 이렇게 100년회로 할 줄 알았는데 횡에 황건족의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나서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리 같은 놈들, 얘네들 누구야? 걔네들이지. 황건족의 난을 가담한 아이들. 걔네들이 정조의 잃지는 않았으나야 정조 잃지 않았어요. 정조를 잃으니 왜? 차라리 죽겠다. 얘 사고가 딱 그냥 아유 진짜. 자,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대. 어찌 이럴 수 있냐? 목숨이 중하지. 자,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이 의탁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절개는 지켰는데 목숨을 잃은 거죠. 내가 혼백 의탁할 곳이 없었다. 가만히 임기를 생각하며 원통한들 어쩌겠냐.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를 헤어진 뒤 속절없이 짜기는 새가 됐고 이제 저의 환시는 이승에 돌아와 남은 인연, 당신과 나의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세 번째 만남이죠. 이제 귀신과 이생과의 만남이에요. 자, 근데 이생이 매우 기뻐합니다. 감사히 여기고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요 하고 대답하죠. 자, 그 후로 이생은 벼슬도 구하지 않아요. 우리 김현은 벼슬을 구했잖아. 그래도 벼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얘 벼슬도 구하지 않아. 그리고 오로지 온리 최랑 그러면 함께 삽니다. 피랑 같은 노복들도 찾아와서 이생은 이제 세상과는 완전 인연을 끊고 집안에 기흉사 친척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어도 안 가. 돌잔치가 있어요. 오세요.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최랑 얼굴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최랑 얼굴 보고 있고. 이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흉사에도 가보지 않고 오직 집에서 늘 최랑과 함께 그놈의 시를 써요. 시를 지어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랑이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돌아가느냐.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을 고하고 떠나지. 네, 이렇게 해서 이생유장전에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특징을 보시면 2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 자, 그리고 생각보다 여성이 주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이 실현되는 것도 최랑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생은 저로 갔고 최랑 덕분에 두 번째 만남도 되고 세 번째 만남도 환시돼서 최랑이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성의 적극적인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도 미추 치실만 해요.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에 보면 비교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비교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알지. 이제는 한 학기 보내봤으니까. 자, 김영감과 이생유장전의 내용상의 공통점 봅시다.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 치실 때 쳐보시죠. 그럼 나랑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1번을 잘 읽고 밑줄 쳐보세요. 자, 1번은 이제 공통점 두 가지가 소개되는 거죠. 하나는 전기소설이다. 비현실적이다. 특히 세 번째 만남이 죽은 영혼과의 만남이니까 비현실적이다. 이게 금오신화잖아. 금오신화에 이생규장전이 들어있는 거거든. 금오신화라고 김시슬이 썼다는 그 금오신화 한문소설이에요. 이생규장전도. 근데 그 금오신화에 이생규장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얘가 귀신이랑 사랑을 하는 거잖아. 마지막에. 근데 만복사 저폭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 도쿄. 그날 아주 이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갔더니 걔가 장례식이야. 장례식. 난 죽은 여자랑 사랑이 따르고. 이게 죽은 여자와의 사랑 이런 걸 많이 쓰셨다. 이생규장전도 그렇고 만복사 저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금오신화에 있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여인과 내가 사랑에 빠진 줄 알았더니 그 여인이 이미 죽은 여자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정기적 소설이에요. 정기적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김영감호도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근데 얘도 마지막에 저승으로 돌아가면서 세 번째 이별로 끝나는 거니까 역시 비극적이다. 그래서 둘 다 비극. 그래서 전기적이다, 비극적이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자, 두 번째 남자 주인공의 태도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밑줄 쳐보시죠. 자, 김영감호는 세속적 성공이 더 중요했다 이런 거고, 이생규장면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즉 김영감호가 부처의 감흥했다는 오답이 실현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감동하셔서 걔 소원을 들어주는 거다라는 거라면, 이생규장전은 전란으로 사람이 파국을 맞는 상황에서도 사랑은 지키겠다라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가 조금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요. 이를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횡포에 맞서는 자아의 의지로 해석해 본다면, 전자는 여전히 선화적인 특성이 묶여 있지만 부처님의 은덕 이런 거라면, 후자는 소설적인 면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숙제는 이따 단톡방에 알려드리겠지만, 아까 한 허생전이랑 그 다음에 김영감호는 둘 다 모모 달에 가습서, 그 다음에 뭐 평가 문제지 다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자, 3회인곡 우리가 일단 했잖아. 근데 대략 그러니까 3회인곡은 뭔가 가습서만 풀어오시면 돼요. 가습서 이렇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숙제를 밀릴 여유가 없다 진짜. 기회일 수도 있어. 애들도 다 바쁘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대로 잘 짜서 진행해 주셔야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잘해보세요. 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